안녕하세요. 바른사회 미트 콘서트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까지 저희는 기본소득의 실체, 필요성, 재원 조달 방안 등을 주제로 기본소득이 과연 무엇인지 그 논쟁의 중심에 다가가 보았습니다. 다양한 의견과 좋은 지적으로 전사면 교수님의 기본소득 시리즈가 마무리되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김원식 교수님의 기본소득의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되겠습니다. 건국대학교 경제통상학과 김원식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기본소득이라는 얘기는 많이 우리가 하고 있는데, 특히 얼마 전까지는 뭐 좌파, 뭐 진보 진영이란 말은 쓰기는 그렇고, 좌파 진영에서 많이 얘기하다가, 최근 들어서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대표께서 기본소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우파 쪽에 또 자유주의, 제가 오히려 우리가 자유주의라고 생각하는데요. 시장주의적인 전문가들 가운데 이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가 상당히 폭넓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소득이라는 얘기는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기본소득이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 기본소득 제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 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 어떤 사회적 합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본소득에 대한 문제 혹은 기본소득 제도에 대한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또 저뿐 아니라 뭐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이 웨비나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기본소득에 대한 연구와 또 발표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러한 오늘 발표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그러한 내용들을 좀 한번 폭넓게 검토를 하고 앞으로 우리가 기본소득을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갈 것인가, 기본소득이라는 이 개념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상당히 내용이 좀 폭이 넓습니다. 폭이 넓고 그래서 뭐 시간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는데 한 20분에서 한 30분 정도 여러분들과 같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소득을 우리가 논의하게 된 근본적인 계기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코로나 사태 혹은 뭐 빈곤 문제 이런 것을 대체하는 수단으로서 기본소득을 논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기본소득의 본질은 우리 사회가 너무 빨리 변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저소득층이 양산될 수밖에 없고 실업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보호를 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서구에서 시작된 기본소득의 개념과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기본소득의 개념은 전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기본소득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경기도 도지사인 이재명 도지사나 혹은 엊그제 이제 운명을 달리했습니다마는 박원순 시장의 기본소득의 개념, 그것은 전부 다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었다는 점에서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서구사회의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기본의 복지 제도를 전부 다 바꾸고 대체하는 개념인데 우리나라의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은 현재의 제도를 보완하는 개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구의 기본소득의 문제는 비용 절감적인 측면이 있고 우리의 기본소득의 문제는 오히려 재정을 늘리고 거대 정부로 가는 그러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본소득의 개념은 오히려 서구 중심의 그러한 개념에 대비를 해서 만들어져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제도의 문제는 우선 기본소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복지제도를 어떻게 더 체계화시키고 또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제도로 갈 수 있을 것인가를 먼저 고민을 하고 거기에 이제 부족한 것이 있다면
뭐 다른 기본적인 보편적인 복지제도가 필요할 것이고 현금 중심 복지제도가 필요할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기존의 복지제도까지도 우리가 튼튼한 사회 안전망 속에서 보완하는 대체시키는 그러한 복지제도가 바로 기본소득의 개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사회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또 미래 사회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먼저 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기본소득의 개념을 발전적으로 전개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사회를 하이스피드 퀀텀 점프 소사이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하이스피드라는 얘기는 물론 5G의 일반화의 의미도 있지만은 우리 스스로도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 또 퀀텀 점프라는 얘기는 과거에는 어떤 단계적으로 우리 사회가 발전을 해왔는데 이제는 하나의 그냥 점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은행 산업에 있어서는 은행 지점 없이 바로 우리 핸드폰으로 모든 은행 업무를 처리한다든지요. 혹은 또 그 자동차 문제에 있어서도 뭐 소형 트럭, 소형 뭐 자동차, 중형 자동차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로 그러한 과정 없이 바로 커넥티드 카로 이어진다든지요. 또 의료에 있어서도 항상 병원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병원이 필요 없이 바로 집에서 원격 의료를 받고 또 의사를 만날 수 있는 그런 퀀텀 점프의 사회로 우리는 갈 수 있다,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계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ITC죠.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러한 그 기자재들, 로봇, 뭐 이러한 혹은 AI라든지 또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빨리 갖춰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회는 전혀 다른 사회로 변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복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는 지금 그런 식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현황이라는 것은 지금 소득주도 성장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 구조가 망가지고 있고 대량 실업이 발생하고 있고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죠. 오히려 뭐 쉐어링 인컴이라든지 혹은 또뭐 홈 이코노미라든지 이러한 것들. 홈 이코노미 같은 건 자기는 정규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비정규직성 정규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 그다음에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이러한 상황하고 이제 이걸 연결시키는 하나의 대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기본소득제라는 것이 뭐 현금성, 그러니까 기본 정의는 정부가 예산으로 사회보험료가 아니고요.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또 충분히 이 뭐 30만 원, 40만 원 주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생활할 만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을 기본소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좌파 학자들이 주로 얘기하는 기본소득의 개념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환상적인 제도고요. 뭐 과거의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 운동에서 그들이 주장했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복지제도의 흐름을 보면은 사실은 1960년 생활보호법이 처음 이제 복지도 들어와가지고 현금 중심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도입이 됐거든요. 1999년에. 그러니까 사실은 현금 기초생활보장법이 사실은 기본소득에 거의 버금가는 그러한 제도였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소득조사, 인컴 테스트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뭐 인컴 테스트의 범위를 문턱을 낮추게 되면 그것이 바로 기본소득으로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복지 문제 혹은 빈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것을 이제 서비스 중심으로 계속 바꿔나가죠. 그래서 2008년도에 이제 서비스 중심으로 해서 계층별로 인카인드 서비스, 현물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막상 해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제 좌파 정부에서는 현금으로 다 주자 이제 다시 예를 들면 1999년도의 시스템으로 돌아가자라고 밖에는 저희는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복지제도의 문제점 반드시 제가 말씀드렸듯이 빈곤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고 양극화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별복지.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수술을 해결했든지, 혹은 가족, 혹은 우리 사회, 뭐 자기의 책임하에 해결하려 해왔었던 복지 문제를 이제 전부 다 사회, 국가로 다 이제 넘겨버리는, 또 국가가 그것을 또 오히려 확대시키는 그러한 비정상적인 복지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지체계는 사실은 그 현대화된 복지체계라기보다는 이미 60년대, 70년도에 양극화, 글로벌 뭐 공산체계와의 대결 과정에서 있었던 그러한 사회에 기초한 상당히 보수적 복지였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공산주의와 대응하기 위한 수정자본주의적 복지, 혹은 또 다양성을 무시한, 그러니까 뭐 공산주의 사회에서, 사회주의 사회에서, 공산주의죠. 뭐 사회주의라기보다는 공산주의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대우를 받으니까 우리도 다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복지 제도를 우리는 지금 도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더 확대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 현재 정부가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것은 뭐 사실 우리 사회를 역진시키는, 거꾸로 돌리는, 우리 복지 정책마저도 거꾸로 돌리는 그러한 제도라고 보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본 소득제를 논의할 때에는 복지 정책을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보자 하는 생각이고요. 4차 산업의 혁명에 그러한 뭐 에듀케 소사이어티에 기초한 정책으로 가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기본소득제를 이제 빈곤 정책으로 볼 거냐, 분배 정책으로 볼 것이냐, 사회 발전 정책으로 볼 것이냐, 이 세 가지의 디멘전을 같이 기본소득제를 발전시켜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소득 복지 정책이 실패했었다는 것은 이것으로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게 2000년도가 2010년도의 차이인데요. 2010년도에 소득 재분배가 빈곤율이 0.17이었었는데 복지제도가 실시된, 그러니까 소득 재분배 후에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는 빈곤율이 0.15로 뭐 불과 0.02 정도 줄어드는 결과를 낳는다는 얘기입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에서는 소득 분배 전에는 빈곤율이 0.28인데요. 소득 재분배는 0.0으로 바뀝니다. 엄청난 그 소득 재분배 효과를 낳는 복지제도를 가지고 있다.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지니기 수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 2010년도에 소득 전제는 0.44에서 0.34로 바뀌거든요. 우리 0.34에서 0.32로 바뀝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만든 데이터인데 최근에 이코노미스트 이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 빈곤율이 텍스와, 그러니까 원천 소득 전과 후에 빈곤율이 불과 요 정도밖에 줄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국제적으로 아주 망신당하는 데이터 중에 하나인데, 그림 중에 하나인데, 현재 우리나라 복지 제도의 상황이 이렇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더 이상 이제 돈을 쓴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 복지 정책을 더 이상, 뭐 복지 정책을 위해서 더 이상 돈을 쓴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 우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전에는 더 이상 돈을 써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복지비의 한계 효과는 없다. 그러니까 돈을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결국 돈을 쓴다는 것은 결국 비빈곤층, 부자들, 중산층이 워낙 붕괴되어 있으니까 결국 고소득층에게 기회를 주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이 이제 효과적이기 위한 뭐 정책 목표를 우리가 설정한다면 빈곤층의 소득 수준을 극대화하는, 부정을 극대화하는 맥스민 정책을 써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빈곤의 원인이 매우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 개별적 사회적 위험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 그리고 기회 보장을 해줘야 된다. 뭐 이러한 정책 목표 속에서 기본소득제도가 논의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본소득제 논의가 이제 뭐 대표적으로 스위스, 최근에 핀란드, 앵드류 양 이런 사람들이 이제, 스위스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300만 원 주기로 한 거죠. 기존 제도는 다 폐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이 다 반대를 한 거고요. 핀란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이건 실업수당이거든요. 실업수당을 75만 원씩 그냥 조건 없이 줬는데 결국 부정적 평가로 나왔었고, 앤드류 양이 이제 스위스 제도를 발해서 월 1,000달러를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뭐 중도 탈락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재원은 로봇세를 도입하겠다 그러는데, 이 로봇세를 도입하는 기업에 과세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업에 과세 하지만은 뭐 과연 그 어떤 기업에 어떻게 과세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매우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난제이기 때문에 이거 추상적으로 로봇을 도입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경기도형이 있고, 경기도형은 이제 뭐 일종의 그 청년 수당 비슷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조금씩 줬다가 뭐 500만 원씩 주자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서울시정은 실업급여형이고, 랩 2050이 이제 뭐 전국에 30만 원씩 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재원이 187조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뭐 거꾸로 저는 이제 여기에서 오히려 그렇게 할 바에는 우리나라 빈곤층이 2018년 기초생활 보장제도 수급자들이 이제 187만 명이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1억씩 주면은 187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조금 나누면 뭐 5천만 원씩 해가지고 350만 명, 370만 명한테 주면 되겠죠. 뭐 이런 식의 우리가 논리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기본소득제 개념은 저 나름대로 이제 평가를 해봤는데 한 4가지 형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조건 없이 모든 구성원에게 현재 이제 기본소득론자들이 얘기하는 그러한 형태로 주는 방법. 두 번째는 조건 없이 특정 구성원에게 주는 방법.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요, 사실 이거 다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노인수당, 청년수당, 아동수당, 육아수당, 실업수당 다 주는 거잖아요. 이 제도들이 소득조사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걸 다 없애고 뭐 타입 A로 가자. 그럼 오케이. 문제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타입 C는 소득조사 후에 조건 없이 소득조사를 하고 주자 이런 얘기죠. 그것이 이제 기초생활보장급여입니다. 타입 D는 이제 소득조사를 하고 조건 없이 모든 구성원에 정기적으로 주는 요건 이제 소득조사를 하는 거고요. 그 중에 소위 이제 네거티브 인컴 텍스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텍스 리턴이 여기에 들어갈 수 겁니다. 요걸 이제 그림으로 보면은 요건 흔히 이제 사실 이 네거티브 인컴 텍스 중심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보통 재정학책의 챕터 하나로 해서 나오는 굉장히 보편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제 책이긴 하지만은 여러분 한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여기에 경제적 효과부터 해서 다 잘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타입 A형이라고 보면은 타입 B, 타입 C 해서, 보통은 이제 그 소위 요새 우리가 얘기하는 뭐 안심소득제라는 것은 기본소득 이만큼 주고 그다음에 소득이 있음에 따라서 비중을 줄여줬다가 여기 비중 줄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만큼 주는 형태. 요게 이제 이퀘션입니다. 안심소득제 예를 들면은 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이제 항상 그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면은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뭐 근로 시간은 좀 줄어들 거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소득은 좀 올라가고 있는 형태죠. 그러니까 어쨌든 적어도 이 정도의 그 소득은 안심소득제에서 보장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네거티브 인컴 텍스에서 보장될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네거티브 인컴 텍스, 우리식으로는 이미 안심소득이라는 말을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심소득이라는 개념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면은 그 제도에 뭐 다양한 목적이 있죠. 그런데 항상 저는 이 복지 부문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그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도가 마찬가지인데 본인이 워낙 처음에 정책자들이 입원했던 거하고 항상 거꾸로 된 결과가 많이 나오고 거꾸로 된 경제학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하고 특히 복지제도에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빈곤층을 위한 제도라고 만들었는데 혜택은 전부 다 중산층이나 고수층이 가져가는 그러한 제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저는 국민연금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건강보험도 그렇습니다. 건강보험도 실제로 부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고요.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 있어서 부자들이 혜택을 더 많이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뭐 빈곤층이 너무 잦은 급여 혜택을 받아서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게 선진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중산층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자들이 많거든요. 현재 우리나라의 문제는 뭐냐면 그들에게 너무 후하게 급여 혜택을 주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6개월 일하고 뭐 6개월 실업급여를 받고 하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이 박원순의 기본소득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입맛만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테스트를 해줘야 될 것이냐, 과연 그 제도가 빈곤을 해소할 수 있느냐, 또 두 번째는 과연 그 제도가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느냐, 국민들의 복지 만족도를 개선할 수 있느냐, 장기적으로 생산성에 기여할 수 있느냐. 지금 그러한 우리가 가정했었던 뭐 타입 A, 타입 A라고 하죠. 그러니까 좌파 논객들이 얘기하는 타입 A의 보편적 기본소득제는 이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기본소득의 이제 범위를 그럼 우리가 한번 정의를 해보자. 그래서 아까 같은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 복지제도의 총 비용, 두 번째는 이제 보편적 수당으로 보는 것. 그다음에 기본소득 조사를 통한 기초생활보장급여, 또 경제활동을 전제로 한 이하 CT, 부의소득세, 또 빈곤층에서 이런 기본소득의 범위를 이제 다시 한번 디파인을 해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예산을 측정하는데 매우 대체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봐야 되는 이슈다 이렇게 보고. 그럼 이제 우리가 현재 HQ 소사이어티에서 기본소득의 전제를 무엇으로 봐야 될 것이냐는 얘기인데요. 우선 기본 이 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양질의 복지 서비스의 공급자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현금을 받더라도 이 사람들이 어차피 복지 서비스를 구매를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복지 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대단히 낮습니다. 육아, 유치원에 보내도 만족하지 못하고 학교에 가도 학생들이 자고 있고 선생님들은 또 비디오만 틀어주고 있고 요양시설에 가도 제대로 요양 서비스를 받는지 모르겠고 의료 서비스 마찬가지, 뭐 주택 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이 복지 서비스가 이제는 이러한 복지 서비스들은 이제는 전부 기존에는 노동집약적인 복지 서비스인데 이것을 HQ 소사이티는 전부 다 자본집약적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IoT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쉐어링 이코노미를 완전히 활용 극대화하는 전제 속에 기본소득이 논의돼야 된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복지 공급자의 다원화입니다. 지금 전부 이 중앙정부만 하고 있잖아요. 지방정부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리법인, 비영리법인도 같이 봐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복지 공급, 복지 서비스 공개원 회계 투명성. 최근에 이제 뭐 뭐 정의연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거 다 자기 나름대로 복지 서비스를 한다는 기관인데 보면은 들여다보면 전부 다 이 정말 그 돈들이 다 어떻게 쓰이는지 엉뚱한 대로 돈이 다 흘러가고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차피 국민들의 돈이 들어가는 제도들이기 때문에 공급기관의 회계 투명성이 보장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노동시장의 유연화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의 전제는 뭐냐면은 노동시장의 문제거든요. 노동시장의 실업 발생 가능성, 그 다음에 노동시장의 마찰적 실업 가능성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러한 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저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그 다음에 뭐 정보망의 확충, 고용정보망의 확충,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실업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동시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유인을 줘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제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복지혁명을 해야 되는 도구로서 저는 기본소득제를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HQ 사회 현상으로서 이제 아까는 좀 긍정적인 측면을 봤는데 부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새로운 일자리는 많이 창출돼 기존 일자리는 소멸할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은 거꾸로 우리가 좀 더 자유로워진다면 또 우리가 그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일자리는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저는 축구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원시 시대에는 축구공만 가지고 그냥 맨날 차고 놀았겠죠. 그러나 지금 보면은 우리가 전 세계 인구가 다 축구를 즐기고 있고 거기에서 수천만 명이 실제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일들이 분명히 HQ 사회에서는 생기고 이러한 일들 계속 생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게임 산업도 마찬가지고요. 등등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러한 수준에 맞춰줄 수 있는 어떤 이러한 인력들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 혁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교육 혁명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서 교육 격차가 발생할 것이고 또 이러한 일을 따라가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따라가지 못하는 레프트 비하인드, 이게 소위 빈곤의 문제를 이제 빈곤층이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들이 게으른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소위 레프트 비하인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러한 레프트 비하인드에 있는 그러니까 뒤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계속 푸시한 소득 보장해주고 푸시하는 그러한 제도가 우리 사회에 필요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전체 복지 체계에서 기본소득의 개념을 집어넣는데 거기에는 순서가 있다, 절차가 있다. 첫 번째는 공평한 기회를 보장해줘야 된다. 레프트 비하인드가 없어야 된다. 두 번째는 양질의 복지 서비스망을 구축해줘야 된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줘야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보험 시스템은 완전히 한쪽 정규직을 위한 사회보험입니다. 근데 사회보험 시스템은 이제는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완전히 다 바꿔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포함되지 못한 분들을 위한 기본소득입니다. 저는 생활안정 기본소득, 저는 생활기본소득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만신 기본소득이 아니라 생활기본소득 혹은 안정기본소득, 안정화를 기본소득 뭐 이렇게 이제 저는 이름을 붙이고 싶고요. 이것은 왜 우리가 줘야 되느냐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지만 우리 사회가 인정하지 못하지만 이 사람들은 열심히 생존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같이 나와서 리아과를 줍고 새벽같이 나와서 쓰레기를 줍고 새벽같이 나와서 종이를 줍는데도 빈곤층에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생존의 노력의 대가로서 우리는 기본소득을 봐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기본소득을 어느 정도 줘야 될 것이냐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은 기본소득의 개념, 이러한 생활안정 기본소득은 이미 우리가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계비가 바로 그러한 개념에서 논의되고 있고 최저임금, 엊그제 결정된 최저임금도 바로 생활안정을 위한 기준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의 기본소득은 바로 안정소득이다. 안정 기본소득이라는 말도 필요 없고요. 생활소득, 안정소득으로서 이 기본소득이 발전해 주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이러한 기본 전제가 충족이 되게 되면 과감하게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딱 10시 30분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의 기본소득의 개념 폭넓게 분석해 주셨고요. 그 복지정책의 방향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 미래의 기본소득이
안정소득이다, 생활소득이다는 말씀으로 이 강연을 마치셨는데요. 다음은 지정토론으로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조동근 명예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토론은 5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동근 교수님. 사실은 좀 기본소득에 대해서 요새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그 좀 배후의 어떤 그런 게 좀 의심스러워요, 보면은. 되게 이제 무르익어서, 필요하다. 많은 사람 공감하고 나서, 그래. 그러니까 이게 좀 필요하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이 튀어나온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네. 굉장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왜 그런가? 이게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고 봐요, 사실이요. 우리가 스위스 같이 그런 실험을 해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실험보다도 이제 거기에 뭐 스위스에서는 이제 공론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핀란드 같은 경우는 실험도 했는데 우리는 뭐 그런 것도 없이 갑자기. 그런데 제가 조금 좀 이해를 못하는 게 우리나라가 정치 과잉 사회이기 때문에 이 정치인들이 이걸 이용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갑자기 기본소득에 나온 배경을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것 같아. 약간 공포야, 공포. 그러니까 이제 AI 등등 이런 것이 일자리를 전부 다 파괴시킨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 돈을 벌 수가 없다. 그리고 또 이제 이 근로계약 같은 것도 사실은 점점 아주 뭐랄까 다양화되고 그러면서 근로연계 소득도 마땅치 않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벌 기회가 없다. 일자리 없어진다. 그러니까 국가가 이걸 책임져야 되지 않나라는 쪽으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몰고 가지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그게 상당히 조금 좀 불편하고 또 걱정이 되고요. 그럼 하나씩 보자 말이에요. 일자리 좀 갑자기 없어졌습니까? 인공 뭐 지능으로 해서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걸 과장하지 말아야 돼. 예컨대 보면은 타이피스트 없어질 때 보면은 그만했으면 어디가? 하지만은 타이피스트가 없어졌죠? 어디가 스며 들어갔다고요, 보면. 마찬가지야. 결국은 뭐, 우리가 이제 요새 쓰는 여러 가지 이제 뭐 프로그램 같은 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타이피스트를 대체를 했는데, 그러면은 새로운 쪽에서 일자리를 더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쪽에서도 보면은 기존의 일자리를 없애겠지만, 인공지능 쪽에서 IoT 쪽에서 또 일자리 만들어줄지 몰라. 그런데 그거를 양면을 보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자리 없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벌 기회가 없다. 따라서 국가가 나서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조건 따지지 말고 무조건 줘야 된다. 이건 뭐냐면 공동체 구성원이기 때문에 하나의 자연적인 권리로서 소득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주 위험하다고 보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이제 김원식 교수님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 그 전에 봐도, 이거 보면은, 우리 사회주의 프로파간다 있잖아요.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뭐죠? 분배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질 않잖아요.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에 따라서 100을 생산할 수 있는데, 필요에 따른 분배 요구는 1000에 1000. 도저히 안 되는 거야. 근데 가만히 보면은, 앞을 빼고, 기본소득은 필요에 따라서 분배해준다라는 걸 마치 이게 실현 가능한 것 좀 얘기를 한다고요. 잘 들어보세요. 보면은, 조건도 없어. 무조건. 공동체원은 다시 공동체 원이면은 무조건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해요. 우리는 보통 그 사회복지를 갖다 소셜 인타이틀먼트를 생각하잖아요. 사회적으로 자격이 있으니까, 넌 가난하니까 헬핑 핸들에서 를 끄집어내게, 가난의 어떤 늪에서. 이렇게 된 것이 우리가 소셜 인타이틀먼트인데 그게 아니고, 내추럴 라시아. 난 멤버십이기 때문에 이 사회를 지탱하는데 내가 기여한 게 있어. 따라서 나는 청구할 권리가 있고, 이거는 신으로부터 내려온 거랑 마찬가지. 이렇게 변질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점점 누가 소를 키워, 누가 생산하고, 누가 기업을 하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뭐 돈을 달라, 기업에게. 그럼 기업이 뭘 어떻게 하겠어? 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 국가가 점점 비대해지는 쪽으로 가는데 이게 좀 길목에서 정치인들이 이걸 갖다가 좀 악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굉장히 좀 사실 화가 나고 때에 따라서 불안도 하고 이건 아니다 싶어요, 보면요. 왜 갑자기 그냥 기본소득이나 그런 얘기야. 여튼 우리가 못한 것도 안 해보면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는 거고, 그 다음 거기에 뭐 맡기다 보니까 사람들 인센티브 부족해요. 따라서 EITC를 통해서 인센티브 보강하는 노력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래도 조금 약간의 루폴이 생기면 매콤되는 거지. 그걸 갖다 뭐예요? 그런 걸 다 건너뛰고 모든 사람들한테 기본소득을 줄 수 있다? 그럼 손은 누가 키우고, 그 많은 돈은 어디서 재원에 나와요? 우리가 지금 납세를 생각하는데, 이미 세금 다 걷어갔다. 더 이상 걷을 수가 없단 말이죠.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럼 결과적으로 아까 무슨 김원식 교수님 보면은 월 30만 원 하면 아까 얼마에서 보면은
이게 뭐 187조가 들어가는 거예요, 1년에 지금. 우리나라 지금 세수가 얼마입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이거 기본소득 우리가 아주 절제를 안 하면 이게 악용되고 오용되고 사람들로 하여금 점점 국가에 대해서 뭐 기대게 하고 기업에 대해서 뭐죠, 옥죄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다시 좁히면은 기본소득제를 우리가 조금 왜 갑자기 이게 불현듯이 나타났나 생각하면은 좀 정치적인 코로나 바이러스를 갖다 빙자해서 정치권들이 뭔가 자기 영향력을 행사하는 어떤 채널로서 이것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우리는 이걸 의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한국 지속가능 기업 연구회 조중근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김원식 교수님 정말 이거 정리 잘해 주셔가지고 오늘 공부 참 많이 잘했습니다. 그냥 제가 이게 자료 보고 제 생각한 거 한두 가지만 그냥 제 의견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네. 아까 HK 소사이티의, 기본소득이 전제라는 걸 말씀해 주셨잖아요, 김 교수님. 네?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전제, 저는 이걸 꼭 여기 아까 언급은 해주셨지만, 전 이거를 꼭 집어넣었으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기존 복지 시스템의 어떤 정비나 중복 같은 것이 선행돼야 된다. 물론 이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이게 기존에 있던 일종의 기득권인데 자기가 받고 있던 복지를 내놓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이런 큰 문제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늘 생각하는 게 돈 몇십만 원 준다고 어떤 젊은 부인들이 출산을 한 명 더 할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렇게 돼서 낭비되는 돈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기존 어떤 복지 시스템을 좀 이렇게 정비, 그런 이런 것들이 꼭 전제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두 번째 생각은 거기 지금 양질의 복수 공부서에서 지금 5부분을 이렇게 언급을 해주시고 그것도 만족도가 굉장히 낮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저는 좀 한 걸음 좀 더 나아가서 이것만 어렵게 부분하는 것만 하더라도 사실은 재정이 이렇게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앞으로의 방향에 있어서는 다 중요하죠. 해당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지만 저는 이 중에서도 정말 선별적이고 선택적인 두세 부문이라도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갖고 복지 기존에 있는 재원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하는 거는 육아를 포함한 교육 문제, 또 다음에 주택 문제, 당장 우리가 제일 저는 좀 급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기존에 또 어느 정도의 또 의료나 이런 것들은 우리 복지 시스템이 있으니까 기존의 자원을 우리가 좀 선별적인 부분에 좀 집중 투자해가지고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복지 정책의 혜택을 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방향을 몰아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떤지, 이건 제가 생각됐던 바를 교수님 그 자료 보고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수님께 제가 질문 겸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의 정비가 정말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의견 주셨고, 또 질문도 주셨는데요. 저는 지금 트루스포럼의 성균관대 네네. 대표를 하고 있는 이건희라고 합니다. 네. 이건희라고 교수님께서 인사드렸는데, 저는 회의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스위스 같은 경우에 월 300만 원씩 주는 거, 국민투표 거부, 이거 아까 거부한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걸 다 주실 수 있는, 제가 전사민 교수님 거 수업을 못 들어가지고 이게 할 수 있는 재원이 이게 가능한 상태로 지금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으신 건가요? 네. 사실은 이제 어떤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면 또 특히 이 제도는 이제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잖아요. 네. 반드시 그 재원 조달 문제가 같이 따라와야 돼요. 재원 조달이 사실은 어느 정도의 이제 규모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매우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기본소득을 주장하시는 기존의 복지제도를 대체하든지 아니면 또 예산을 절감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세금 제도, 예를 들면은 로고세라든지 이러한 형태의 세금을 또 부가세를 인상한다든지 이러한 내용들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양면적인 측면이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러한 복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기본소득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느냐? 사실 통과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러한 재원 조달을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로고세를 도입한다든지 아니면 부가가치세를 인상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우리 경제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기본소득제를 유지하는 것이 국가 경제에 긍정적이냐? 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사실은 모든 제도, 우리 정부에서 운영할 수 있는 모든 다양한 제도들이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제도들은 하나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어떤 기본적인 논리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한 그러한 수준에서 논의가 일단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국가 사회에 대한 미친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리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좀 얘기 좀 해도 될까요? 네. 네. 이건희님이 이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재원 조달을 할 것인가. 근데 지금 그 기본소득을 얘기하는 좌파 진영의 사람들 얘기는 지금은 2021년에 30만 원을 전 국민한테 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예산이 네. 181조 원 정도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재 기존의 복지를 하면 제도를 놔두고 추가로 기본소득 주는 경우에는 실현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프리드만이 얘기한 이 음해소득세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하면 네. 우리가 그 면세점,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정하고 면세점, 그러니까 그 기준 이하 사람들한테 음해소득세 형태로 지급을 하면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일단은 범위를 줄이는 거죠. 범위를 일단은 반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 아까 김모임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 예산 가운데서 이미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회복지, 그래서 공공구조라든가, 그 다음에 사회수당, 그 다음에 사회 서비스라든가, 어찌 보면 정작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받는 그런 복지 비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추정컨대 계산해 보면 공공부조, 그러니까 우리 생계급여 같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런 52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또 사회수당을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30만 원 이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드는 것을 기본소득 대체하면 기본 대체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이다. 아니, 가능한 것이 아니고 일단 그거 대체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이제 우리나라의 어찌 보면 음해소득세라고 하면 우리가 말하면 중위소득 이상의 사람들이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새로운 산업을 육성을 하고 그를 통해서 법인세하고 소득세를 음해소득세 이상 내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원을 조달하면 제 생각에는 한번 우리가 연구를 해볼 만한 것이지 확실하게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 이런 거는 좀 대답하기 어렵다라는 말씀드리고, 다만 이제 우리가 범위를 줄이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복지 예산 가운데 중복되거나 아니면 실효성이 떨어지는 복지 예산 이러한 부분들을 기본소득으로 전환을 하고 그 다음에 음해소득세, 다시 말하면 중위소득 이상의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이 신산업 육성을 하고, 그다음 규제 완화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지금 너무 정치화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경비주 중심으로 너무 지금 우리 사회의 근로소득이 편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 노동시장에 대한 유연성도 함께 하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문제되고 있던 앞으로 일자리가 없어지는 부분들, 어찌 보면 지금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실현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당연히 이렇게 되게 되면 아무리 열심히 일자리를 스위스 같은 경우, 핀란드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열심히 핀란드 같은 경우에 실험을 했는데 열심히 일을 해도 열심히 기본소득을 받지 않고 기본소득을 받고 또 취직하려고 해도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자리 자체가 찾으려고 해도 못 찾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이 복지 예산 가운데 불필요한 예산들, 중복되는 예산들을 줄이고, 그다음에 재원, 소득세를 낼 수 있는 사람들, 또 법인세를 낼 수 있는 사람, 기업들, 이것을 양성할 수 있고, 또 노동시장을 또 소위 말하는 좀 유연화시킨다고 한다면 한번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이 기본소득이 가능한지 안 한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지난번에 했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아까 기본소득 그러는데 지금 일자리 해요. 근데 저는 건설 쪽에 관련자인데 또 그거 아니고도 지금 저희가 상기업종에 일자리가 많아요.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그 학력들이 높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 예산에도 지금 뭐 장기 실업자들한테 지금 뭐 돈을 주겠다. 지금 정부가 우리 국민들을 거지근성을 만드는 거예요. 일 안 해 돈을 또 뭐 사니까. 김영희 같은 경우 성남서부터 성지 살고 있지만 그 청년수당 주기 시작하고 좀 경기도 청년장을 주는데 그 돈이 과연 그 자기 개발을 쓰기보다는 그 돈 갖고 술 먹고 또 모아서 해외여행 가고 이런 식으로 쓰니 정말 필요한 애들이 뭐 자기 개발을 위해서 뭐 교육비에 쓴다든지 그랬을 때 청구해서 주는 돈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냥 뭐 기본소득이라는 걸 만들어서 돈을 준다. 이건 지금 좌파 정권이 하고 있는 그 약간 사회주의도 아니고 우리 국민들을 지금 거지근성을 만들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저 부분, 지금 그 부분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이 자유경제인데 노임을 정해놓고서 10년 된 사람이나 1년 바로 들어온 사람이나 똑같이 8,000원에 8,000원 말하는데 그거 지급하고 하면 이 아르바이트 시급은 마찬가지로 이게 무너진다고 좀 봐요. 최저시급제도 좀 잘 조율해서 처음 와서 알바하는 사람하고 5년, 10년 한 사람하고 주인이 판단해서 이 사람은 뭐 한 5,000원 주겠다. 뭐 이 사람은 10,000원 주겠다 해서 알바 시장도 그렇게 바꿔야지 이건 무조건 최저시급 줘가지고 동등하게 준다? 이거는 저는 안 맞다고 보고요. 지금 건설 현장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지금 기술을 안 배워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이 없으면 기술 현장이나 3기 업종에 전혀 못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처음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2017년 말일날 그 뇌경색으로 죽사 살아났어요. 제가 1년 반 정도 아예 말을 못할 정도로 심하게 아팠었습니다. 네. 그 전까지 제가 매주 토요일 날마다 대한문 앞에 나가서 집회를 주도하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아무것도 못했었죠. 그러면서 제가 기초수급자가 됐어요. 그런데 기초수급자가 되면서 그때 그 구청에서 저한테 1년마다 한 번씩 와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라. 그래서 제가 2년째 되는 날에 가서 나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기초수급 뭐 나한테 돈 안 줘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지금 현재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건 복지라는 게 얼마나 힘들고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힘드니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자활 교육을 받으러 가잖아요. 2달 받으면은 돈 제법 줍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일을 어떤 일을 해라 하고 하는 게 박스 하는 거, 카드 배송하는 거, 청소하는 거 이런 거 줘요. 그런데 젊은 애들이 외려
자활에 와가지고 저는 일 못하겠습니다. 저 기초수급자 결국 입출래요. 돈 드세요.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요번에 코로나 지원금 나갔을 때 정말 황당하게 젊은 애들이 제일 많이 쓴 게 뭔 줄 아세요? 성형에 제일 많이 쓰고 안우 먹는 데 제일 많이 쓰고 정말 웃기는 게 안경 바꾸는데 정말 많이 썼어요. 자, 과연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복지를 어떻게 받을 거냐? 기본 기본이건 은혜 소득이건 다 불가능해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거에 대해서 교수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제가 질문 내용에 대해서 첫 번째는 너무 디스트웍이라는 데 있는 것 같아요. 품위 있는 직업, 직장. 그럼 품위 있는 직장이라는 거는 뭐 일반적으로 오피스에 앉아가지고 일하거나 아니면 뭐 우아한 데서 일을 하는 것을 마치 그것만이 직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건설 현장이나 이런 데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디스트웍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쪽 사업장의 환경이라는 것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가지고 그러한 곳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로봇 옷을 입고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일단 산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허리를 강화하는 로봇을 인다든지 걸음 로봇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활용이 되게 되면 그런 작업장들이 결코 현재와 같이 열악한 환경이 되지는 않을 거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4차 산업혁명이 그동안에 이제 이러한 건설 현장들이 이 사회 발전에 따라서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외국인 근로자들만 채용을 하고 자본 투자를 거의 안 한 거예요. 작업장 현장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근본적으로 이 모든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더티잡도 좀 더 편안하고 쉬운 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금도 선진국에서는 이미 많이 실험을 한 케이스들입니다. 맞습니다. 이 용돈 주면은 전부 다 해외여행 가고 비싼 가방 사고 안경 바꾸고 그다음에 소고기 한 번 더 먹고 한우고기 와우 한 번 더 먹어보고 하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미 선진국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다 억제하기 위해서 수급 요건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비스 중심으로 모든 시스템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현재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것은 젊은 사람들이 좀 자유롭게 상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이제 생기는 일자리라는 것은 사실은 서비스 일자리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 규제 완화거든요.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은 이제는 새로운 서비스들이 계속 생기게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서비스들이 생기게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이 결국 우리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고 청년들도 이제는 어디에 가서 항상 자기가 평생 정년 될 때까지 직장이 있는다는 생각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배워서 항상 창업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또 사회에 대해서는 그 창업을 해서 더 많은 고용을 만들어내는 것을 사회적 자기의 기여로 인식하는 그러한 사회가 될 수 있다면은 우리 사회는 매우 건전하고 정말 발전하는 나라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다른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습니다만은 4차 산업의 혁명들을 우리 일자리에 적극적으로 적용을 하고 이 복지 시스템에 지금 이제 다 간병인 쓰고 있는데 벌써 일본 같은 데에서는 간병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 소위 한 100만 원씩 간병 로봇을 쓰면은 구입하는데 100만 원씩 보조금을 줘요. 그렇게 해서 간병 로봇을 쓰게 되면은 누워 계시는 분들 얼마든지
AI로 예를 들어 용변이 있을 때는 씻어주고 또 정리해주고 또 간병인들에게 알려주고 컨트롤 타워 알려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복지 부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마무리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바른사회 미트 콘서트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연을 해주신 김원식 교수님, 지정 토론 해주신 조중근 회장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양한 의견 주신 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강연을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7월 22일 수요일입니다. 9시 30분, 지금과 같은 시간이고요.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양준모 교수님을 모시고 문재인 정권이 파탄낸 경제 어떻게 회생시켜야 하는가를 주제로 분야별로 시리즈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과 같은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또 연사의 미트 콘서트 함께 해서 너무 기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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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